잘못하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 우리 지나주시고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못했죠. 밖에 못 나가셨다고 무서워서. 아 진짜 차 몰고 나왔다가 야 이거는 가다가 사고 나겠다. 네. 들어왔는데 네. 이제 좀 있으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이미 취소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시 카톡으로 대표님 비 안 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안 카톡을 봐. 안 봐. 이사하느라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날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서 처음 진행하게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죠? 현재도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 아, 다행이네. 괜찮으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옮기느라고 뭐 핸드폰을 보고 자시고 갈 저희가 없었어요. 이사하느라 그렇죠. 네, 뭐 가까운데 옮기는 거라 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네. 우리 강소영과 함께하면 별별수다. 네. 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옮겼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대박 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조금 상반되는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서울도 돈 안 되면 청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양 100% 아파트가 등장했다라는 요즘 시장하고 좀 안 받는 요새 뭐 다 청약 때문에 뭐 대기한다 뭐 청약이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경쟁률 어제 네. 1000대1 맞나? 아무튼 네. 통장에 11만 개가 들어간 데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 미분양 100% 아파트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지난 7월 전체 세대수는 얼마 안 돼요. 120가구에 대한 계약을 실시한 결과 한 명도 계약하지 않아서 모두 미분양 났는데 위치는 어디냐? 강동구 길동에 최근 분양한 경지 아리움 아파트가 그 대상입니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선 시공한 뒤에 후분양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분양 면적 자체가 13에서 26제곱미터의 소형. 그 다음에 분양가는 2억 1,4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참 얘기하기가 그래요. 원룸. 네. 원룸. 오케이. 청약 접수에서 198명이 신청해서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청약 경쟁률도 낮고 신청하는 계약하는 사람도 낮고 그래서 청약 신청한 사람들마저 모두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100% 미분양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왜요? 하나 네. 기자가 네. 트래픽 트래픽 좀 빨아먹으려고. 이게 뭐지? 저도 사실 봤거든요 이 기사.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쓰면 지금 이런 흐름 안에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라고 하니까 트래픽 좀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런 기사를 준비했다. 기자의 하나, 의도다. 하나 데스크의 의도다.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행사에서 이게 보니까 준공후 분양이잖아요. 다 지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행사에서 일종의 언론 마케팅. 이거 보면 이름도 다 나오고 네.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청약 그냥 가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서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사실 뭐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이거 결국은 그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일반적인 규모의 아파트가 아니라 전용 13에서 26제곱미터면 26이면 10평도 안 돼요. 7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3이면 3평? 뭐 3평은 아니구나. 한 4-5평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초소형 원룸에서부터 그냥 원룸 7평짜리면 진짜 공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분양가가 2억 1,400에서 3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고분양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청약 경쟁률도 1.6대 1 나왔는데 막상 눈치 보다 계약을 안 한 상황이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금액 주고 분양을 받아서
충분히 원하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이제 고민하다가 청약들 하나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가 원룸으로 지어졌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보통 중대형을 선호하던 시절에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할 때 그때 이제 거기 소형 아파트 들어선 동해 한 동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가서 완전 지금 난리 났어요. 역전하는. 네. 지난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14평 정도 되는 원룸이 아니 14평이었나? 정확하게 40몇 제곱미터였던 것 같은데 가격이 13억 뭐 9천 정도 팔려서 14억의 물건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단하네. 말씀하셨던 네. 이제 잠실의 엘스 리센츠 네. 또는 이제 파크리오 이쪽에 그 소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센츠 파크리오. 근데 요거 가격들도 뭐 9억, 8억대에서 9억을 넘어가는 가격들.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뭐 10억, 10억까지 쫓아오는. 그래서 이런 초소형 원룸이 초소형 원룸은 아니죠. 아무튼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껴있는 원룸 주택이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근데 그거와는 대비되는 모습인 그렇죠. 거죠. 그거 대비된 모습이라서 좀 의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이제 보기에는. 용적률 박박 긁어서 근데 아파트니까 박박 긁어서는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차이는 있는 게 이거 제가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주요 업무 지역을 끼고 있는 주거 지역의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그걸로 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살아도 그러니까 그 원룸에 살아도 그 아파트 단지의 공원이나 그렇죠. 예. 뭐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나 그렇죠. 주차라든가 이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결혼을 안 했어. 돈은 뭐 괜찮게 벌어. 사회의 제일 허리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뭐 난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늙어서까지 살고 싶은데 뭐 그런 집이 뭐 20평 30평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면 딱 될 것 같아. 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도 이용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거의 최상의 선택지가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 껴있는 그렇죠. 10평대 뭐 그러니까 그 14억 막 이렇게 되는 애는 분명히 아마 거실이랑 방 따로 있는 그런 정도일 거고 네. 원룸들도 거의 뭐 그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분리형 이런 것들 그런 수요들이 그런 고가 매수 해주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기 위한 어떤 안정적인 임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뭐 100 몇십 세대 이런 것들은 그런 인프라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냥 뭐 피스텔이랑 뭐가 달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좀 심했다. 근데 다중주택은 심하긴 하지만 왜냐면 여기도 뭐 16층까지긴 한데 전용이 4평 5평 이래갖고 13제곱미터면 네. 어디 봐 얼마야? 그러니까 이런 면적의 집을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뭐 특수한 케이스에 뭐 4평에 4평. 그러니까 특수한 4평. 케이스에 네. 한두 개겠지. 근데 이게 전용이 설마. 4평일 테니까 이게 아파트는 오피스텔이랑 달라서 보통 발코니도 있어서 실제는 조금 더 넓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4평짜리도 한 실제는 하면 5평 좀 넘을 것 같고 26제곱미터짜리도 실제로 하면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이 조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 볼 때 역시 원룸이라는 상품은 똑같아요. 근데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룸이라는 상품이 뭔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원룸이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순수하게 비교의 대상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딱 여기가 타겟인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도 요새 대단지로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잘 갖췄어요. 뭐 피트니스 센터도 갖춰놓고 뭐도 갖춰놓고 주민 공동 뭐도 갖춰놓고 뭐 잘 갖춰놓은 이런 상황에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상황은 비슷한데 가격은 비싸다. 그래서 결국은 외면받지 않았나. 야, 근데 몰라. 여기도 갖춰져 있을 수 있어. 그런가?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가격은 그거에 상대적으로 뭐 비해서. 시장에서 판단할 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그러니까 뭐 이거 단지를 딱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지금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들이 막 급등하는 시절에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축, 역세권, 뭐 업무지구 접근성 좋은 이런 데에 뭘 사야 되는 거 큰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보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또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게 뭐냐면 얘도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요새 또 다주택에 대해서 규제. 규제가 되게 많은데 딱 한 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제 한 채만 갖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페널티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가져야 될 한 채를 이걸 들 필요가 아니다. 있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나는 이 소형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평생 살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받기에도 거의 사실 임대 목적의 주택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주택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 제도적인 흐름 이거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자분은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좀 이런 규제가 없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흐름이 다시 꺾이고 바뀌고 하면 또 소형 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의 흐름으로 가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또 이런 주택도 풀리고 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건 뭐 임대 사업자 묶어서 갈 수도 있을 만한 주택이긴 한데 또 임대 사업자도 18년에 뭐 그렇죠. 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후분양 아파트예요. 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계획은 먼저 좀 세워놓고 철저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후분양 아파트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대출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대출도 다주택자 안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얘도 집이니까 대출 받으려고 해도 그것도 막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LTV도 막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심하시고 따져보시고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좋다라고 달려들면 잘못하면 화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갈게요. GTX가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것 같습니다. GTX A, C가 있었는데 이제 B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GTX가 생겨나게 되면 일단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에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기에 따라서 관심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GTX B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심 지역들의 여기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정반대 얘기예요. 서울의 빨대 효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얘기는 사실 GTX 잘 아세요? 뭐 그냥 잘은 그냥 모르지만 GTX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GTX란 얘기는 들어보시고 그냥 이름이 원래 광역 급행철도예요. 그러니까요. 급행 타면 지하철도 빨리 가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GTX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하 40에서 50m 이하에 건설되는 지상이 아니에요. 지하에 건설되고요. 직선화 철도고요.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르고 최대 180km의 속도로 주파해서 도심 도달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다는 게 GTX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G상도 있어. 그래요? 네. 이번에 GTX B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도심을 통과하고 이런 데서는 지하로 주로 가지만 일부는 이게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을 하려고 하니까 다 뚫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서울 안에서는 지하로 당연히 가겠지만 이제 경기도권으로 나가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상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철로를 활용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빨리 간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 걸렸던 게 27분이면 간다라고 하고요. 여의도에서 청량리는 35분 20분, 송도에서 마석은 13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어쨌든 결국은 GTX B 노선이 예타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
있다라는 것이 확정된 건데요. 2022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에서 2027년쯤이면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 뭐 다 얘기 나오는 게 GTX 들어서면 좋다. 여기가 좋아질 거다. 혜택을 받을 거다. 뭐 수혜를 볼 거다가 아니라 GTX 단점은 뭘까요? 단점?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단점 얘기거든. 이 그러니까 기사에서. 일단 뭐 이때 될 네. 거냐, 네. 일단 실제로 이때 될 수 있을 거냐. 네. 첫 번째, 시행? 예. 응. 이게 뭐 10년 뒤에 될 건지 예상하는 것처럼 27년이면 거의 10년이네. 그렇죠. 근데 뭐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단점이요? GTX의 단점. 지금 이 기사는 기자가 뭐에 초점을 뒀냐면 GTX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그 기사에- 장단점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장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단점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지. 장점은 일단 응. 장점은 이제 내가 송도에 살아도 또는 인천에 살아도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데 가능하다. 금방이야. 응. 금방 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응. GTX 역 근처에만 있으면 금방 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빨리 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 뭐 그렇지. 그런 부분 있죠. 그런데 요금이 7,000원이야. 뭐 일간 왕복. 왔다 갔다 왕복. 그러면 하루에 대략 10,000원 잡고 그러면 교통비로만 지하철 요금으로만 20만 원 넘게 써야 된다. 최소한. 근데 할만하지 않나? 그런가? 그 정도면 20만 원이면. 그런가? 예. 네. 오사 20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4일이면 일주일에 5일 가면 뭐 20만 원이면 다닐만한데. 일단 이 부분이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근데 뭐 그거에 따른 최저시급이 주거 얼마 안 비용 되잖아. 이런 것들 뭐 시간을 소모하는 비용도 이런 거 고려해서 그 정도 돈 뭐 한 번 탈 때 3,500원. 3,500원 두 번 왕복 택시 7,000원. 기본 요금도 얼마인데. 뭐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비싼 요금이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사람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네. 다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요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네. 모르겠어. 어쨌든 하루 왕복 7,000원 이상의 요금이 지출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서민들에게 GTX가 생김으로 인해서 왕복을 할 수 있다라는 빠르게 왕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KTX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네. 용산에서 KTX 타고 세종시 좋아.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네. 네. 근데 이거 하면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쿠폰? 뭐요? 무슨 한 달 쿠폰. 뭐 이렇게 에이, 설마 정기권 쿠폰. 그런 거 설마.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건 있어. 왜냐면 그런 게 있으면 영종도에 고정적인- 사시는 분들 예를 네, 들어 네. 그 다리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뭐 혜택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를 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긴 옛날에 지하철 저 어릴 때 월간 정기권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정기권 없잖아요. 네. 지금은 네. 카드가 있죠. 카드. 네. 근데 그거는 정액권 이런 후불제. 개념 아니에요? 그치.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 쓰면 한 달 동안 계속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저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래 살았어.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되면 지방 도시는 발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왜? 서울로 다 출퇴근하니까 잠만 자는 곳 아니냐? 배드타운으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단점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는데요. 어차피 배드타운으로 개발되는 곳들을 이어주는 게 GTX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족도시 개발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족도시가 개발이 되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요. 없던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 자족도시를 채우지. 서울 안에 오피스 공실도 다 못 채우는데. 예?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유토피아 방향. 뭐 지방자치단체의 이 선출직 공무원 분들은 제가 뭐가 되면 여기에 뭘 만들고 무슨 회사를 유치하고 맨날 얘기하지만 계획으로만 머물고 있는 곳들 많잖아요. 네.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비어있는 곳들 많고 결국
그렇게 신도시들은 이기 신도시도 그렇고 택지지구들도 그렇고 그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택지들을 만들어서 잘 채워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마치 유토피아고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니까 그 땅 놀릴 수 없으니까 용도 변경 해주고 그래서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팔고 그러면 또 다시 매드타운화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겪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이 그런 거 고민을 했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이네. 이게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교통수단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 그게 GTX로 온 거죠. 그렇죠. 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 거기가 자족 도시가 잘 성공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안 가는 걸 어떻게? 아무리 혜택을 주고 간다고 하더라도 갖다 되받고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기사에서는 빨대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데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교통수단이 발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쫓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상업 시설들 같은 경우는 상업 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 중에서는 빨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대치동 학원가 이용하려고 애들이 SRT 타고 다니거나 실제 이제 그 움직여요. 대치동 학원과 동탄 애들이 타고서 SRT 타고 와서 대치동 학원 배우고 가고 또는 이제 의료 시설 같은 경우도 KTX가 발달하고 부산에서 왕복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 만약에 부산의 큰 병원에 예전 같았으면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서울로 와서 이 진료를 보고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의료원은 잘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의료원은 부산에 있는 수요까지 끌어당기면서 더 커지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교통시설이 더 발전하면서부터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GTX 얘기지만 GTX보다 더 빠른 교통수단이 나올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교통수단들 나오기 시작하면 서울하고 부산을 30분이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나온대요. 그럼 서울역에서 서울역 주변에 있는 만약에 무슨 이런 게 병원이 있다고 치면 없지만 있다고 치면 부산에서 서울역 30분 만에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 비용이 더 비싸게 하겠지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강남에 가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서울역에서 강남 가는 시간보다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이제 이런 게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런 거죠. 각 지역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재편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산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저는 부산이 되게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관광으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야 30분 만에 부산 해운대 예를 들어 부산 갈 수 있어. 부산역 갔다가 해운대 가고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운대 백사장까지 해수욕장까지 그러면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저기 산업은 재편될 것 같고 서울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편될 것 같고 지금 GTX 얘기가 많이 갔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 전달을 하면 이제 GTX B 라인, C 라인, A 라인 통해서 주요 거점들 지역으로 이제 뭐 많이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상가라든가 그러면 우리 무슨 역세권 주변에 만들어진 이 몰은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막 해서 소개하고 여기가 지역 거점이 되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빨대 효과에 따라서 이 빨대를 타고 넘어와서 이 물이 머금어지는 지역들은 이 얘기하는 이 말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들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주요 상업 지역들 쪽에 물리는 그런 지역들이 더 커지고 오히려 그쪽 빨대에는 먹을 게 없을 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이 기사에 있어서 반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빨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집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전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뭐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늘었다. 다만 그렇게 낮은 주거 비용으로 서울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찌 됐든 피곤함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결국 다시 서울에 오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몰라. 몰라.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역시 서울이 좋아. 그런 수요도 역시 서울이야. 뭐 이제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또 뭐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도가 잘 갖춰지면서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사례들이 있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연결되는 이런 지역들, GTX로 연결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철도 교통이 되게 애매했던. 좀 예를 들자면 송도 같은 경우 연결돼 있긴 하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차 갖고도 가보고 뭐 지하철 타고 가보고 멀긴 멀거든요. 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축되면 아직 못 살아본 시대니까 뭐 지금 막 너무 섣불리. 물론 근데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뭐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대학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대학병원 3차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 가지 않겠냐 이거지. 가는 거리도 똑같다면 가는 시간도 똑같다면 그러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쪽의 부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서울 쪽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GTX 따라서도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미 있어. 이미 그래요? 지금 이미 생기고 있어. 그거는. 자, 그래서 GTX라는 부분 자체를 그냥 뭐 어떤 개발 호재다, 뭐 여기가 좋다, 여기가 뜰 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한편으로는 GTX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전문성 위주로 간다라고는 좀 그렇고 비교 우위를 가진 것들이 좀 더 성장하고 비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약해질 거고 힘들어질 예.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네. 2026년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또 여기 GTX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역에 있는 상가는 뭐 얼마나 될 거고 하면서 상가 엄청나게 지어놓고 막 팔 거거든요. 근데 그 상가 지어놓고 파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다 채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짓는 상가 이런 거면 조금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상가 많이 짓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세탁소, 편의점 또는 슈퍼 그리고 나머지 들어올 게 없어 인생. 그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겠는데 그래도 죄다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부동산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 넣을 수가. 우리 임대료가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 아파트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부동산 몇 개 빼고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네. 아니 뭐 그게 버티질 못하는 거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 들어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편의품 위주의 어떤 그런 것만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계속 떨어져도 안 들어와요. 네. 네. 그 임대인들은 또 임대료 내릴 생각 안 하고. 권리금 없어요?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 있긴 한데. 네, 남아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뭐 손님도 답이 없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들어올 게 막상 없어. 왜 좀만 나가면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잔뜩 있으니까. 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단지 내 상가들도 이렇게 참혹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가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GTX 유동인구 현혹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풍량이다.
그래서 알짜 로또라고 불려지는 위례, 과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이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일단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 심사에 막혀가지고 네, 이 분양가를 뭐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호반 서밋 송파에 있는 호반 서밋 송파 1, 2차 분양가 심사안을 보완해서 접수했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안 열고 분양가가 높다고 다시 정정해갖고 신청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천지식 정보타운 과천지식 정보타운에서 첫 민간 분양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떼 이름도 어렵네. 분양가 심사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2,205만 원으로 책정을 받아서 당초 예상했던 2,600만 원보다 15% 정도 수준이 낮아져서 지금 이게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 건설사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익을 줄여라.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토 보상받은 토지주들이 해당 부지 지분을 45%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게 하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양 자체가 지금 일정이 다 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그래서 뭐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는데요. 이거 지금 분양 쉽게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택지인데도 이런 거예요. 네. 공공택지에서 매각한 금액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니야, 니들 그 돈만큼은 못 주겠어 지금 이러고 계속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원인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 이건 원래 적용되는 데들. 그러니까. 근데도 그 안에서도 그 얼마 가지고도 생각보다 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보면 그렇죠. 이 가격에 이 평당 400만 원 정도면 400만 원 곱하기 30평 하면 1억 2천인가요? 아니지. 1200인가? 아닌데. 1억 2천. 예. 자, 이런 식이면은 결국 이런 식이면은 결국 분양은 줄어들 것이고 공급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 좋은 결과잖아요. 400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 1억 3천 1억 3,600. 계산이 안 돼. 제가 산수가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 1억 3,400만 원 곱하기 500세대 하면 몇백억 가격 차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익 보고 가는 건데 이게 이 얘기도 몇 번 했는데 건설회사도 52시간 근로제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 부분이 지난 2, 3년간 굉장히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동네에서 빌라 짓는 분들도 동네에서 다세대주택 짓고 이런 분들도 그 비용이 너무 커져서 이 조급 공사 단가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대기업들도 당연히 그 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근데 이제 그 부분만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폭리가 있는지 폭리가 없다 이걸 제가 주장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 그 금액엔 지금 못해요. 하면 손해요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더 낮은 분양가대로 내라고 요청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계속 갈등이면서 안 나오고 있는 자체가 결국 그 마지노선하고 계속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 후 분양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또 뭐 얼마 전에 보인 기사는 그 임대 분양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8년 임대를 놓고 버티다가 나중에 팔겠다, 분양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지만 그거 뭐 저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심의 그 넘기는 거에서 뭘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서 그렇게 해줄 생각도 없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서 일단 미정이었는데 일단 과천은 10월에 과천 제이드자이, 11월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록 해서 지금 다 줄줄이 브레이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례도 지금 현재 호반 서밋 송파가 미정이었죠. 미정이 된 거죠 사실상. 10월에
뭐 위례 중호 S클래스, 11월에 위례 신도시 우미리 2차까지 하면 이렇게 뭐 줄줄이 다들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분양 물량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분양 가격을 낮게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가점은 높아지겠지. 가점도 지금 7, 경쟁률도 80점 얘기 나오던데요? 경쟁률도 엄청 높아질. 그러니까요. 근데 청약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또 이제 네. 그런 거고. 네, 청약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을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 과열되는 모양새가 여름에 아니었다라고. 지금 뭐 오늘 지금 뉴스에서는 뭐 그렇게 그 부분 얘기 안 했지만 신고가 갱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가격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올려주는 거 받아주는 모양새가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또는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고분양가를 승인한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우니까 더 빡빡. 만약에 그렇지 않고 꺾인 모습이 완연히 보였다라고 하면 뭐 은근슬쩍 또 그러니까 과열되는 모습만 아니면 눈 감아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더 이제 그렇죠. 더 또 이렇게 나서서 분양가를 억지로 끌어내려서 시장을 근데 시장 침체시킬 수가 없는 게 분양가가 내려가니까 더 또 청약에 난리가 나고 송도 지금 저 난리 나는 거 봐요. 한편으로는 예.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청약을 해서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실망을 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신규 수요로 유입되는 집 이런 사러 일이 이거 청약 기다려야 집 사러 간다 이 소리죠. 그것만 안 생기면 말이 너무 어려워. 청약 그것만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집 사러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것만 아니야. 조심해 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 가점 여기 들어갈 가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안 가. 설마 그 가점이 다 나오겠어? 지금 7, 80점 얘기 나오는데 과천 지금. 지식정보타운 받으려고 과천으로 네. 지역 쿼터 있으니까 네. 과천으로 주소 전입해서 이사 들어가고 그 어떻게- 정도로 준비하는데. 네. 오늘 전화 받았어요. 저 아는 분 그래요? 중에 하나가 과천 이사 갈 분양을 거라고. 안 한다니까 과천. 하겠지. 그리고 이거 과천 이사 왜 가냐고 얼마 전에 사실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야? 과천 전셋값이 3달 사이에 2억이 올랐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과천 1순위를 받으려고 서울도 서울 아니면 1순위 서울 1순위 마감되면 기타 지역이 안 열리잖아요. 네네. 과천도 그런 게 있어서 과천 그래서 이제 1순위 받으려고 과천은 택지가 얼마 없으니까 과천 전세를 들어가야 과천을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살아야 그렇죠. 전세는 그렇죠, 월세를 그렇죠. 들어가 살아야 주소 전입이 되고 거주가 되는 거니까 거주 채우려고 지금도 막 전세를 더 주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좀 아리까리한데 이거 하려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려면 이미 들어갔어야 요번에 되는데. 이제 이미 들어갔어야지. 지금 만약에 이거 분양가 해결돼서 올해 연말해가지고 이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물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없을 텐데. 그랬더니 오늘 전화 왜 가려고요? 그랬더니 7천 세대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받겠다고 지금 과천 가겠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과천 쿼터 우선 배정 있는 물량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가겠다. 그런 수요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시, 빨라. 역시 시장은 대단하십니다. 빨라.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분양이 밀려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해결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역이 아파트 신고가를 다 넘어섰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별별수다가 제일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야. 왜?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하기는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뭔 얘기했냐면 신문 기사에 가격이 올라간다. 응. 전고점을 넘어섰다. 응.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는 이주 전에 중개사분님들한테 이주 시장 전에 분위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미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자 이제는 인근에
좋은 입지를 위치한 기존 아파트들도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는 갭매우기식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력한 상승세를 탄 가운데 구축 아파트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기사의 골자예요. 골자는 그래요. 그런데 오래 갈까? 저는 살짝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이게 기존에 6월달, 7월달까지 거래됐던 내용들이 이제 신고들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최근의 느낌은 약간 좀 꺾인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받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또 조정되면 사겠다고 매수들도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하고. 근데 일단 트래픽 이런 쪽에서 보면 주춤한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좀 보이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여긴 어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네. 분양가 상한 얘기 나오고 나서 막 올라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좀 보자예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모든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네. 충격을 주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여기는 지난달 말 지금 신고된 내용이 그 뭐죠? 속출했다. 뭐 신고가를 속출했다. 이 얘긴데 한풀 한 달 전 얘기인 거지. 네, 한 달 전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바뀌어서 네. 실거래가 신고 60일 이내에 있는 걸 30일 이내로 내년 땡기게 2월.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아마 흐름이 바뀔 걸요. 계약서 쓰면 바로 신고할 걸. 중개업자들도 안 해. 안 해? 음. 한 달 딱 채워서 신고해. 그때 가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저도.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기다리고 날짜 60일이면 보통 네. 잔금 날짜니까 잔금 날짜 기간 안에 보통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신고도 되는데 한 달이면 까딱 이거 과태료 커요. 그래서 그렇죠. 500만 원인가. 지금 계약하면 앞으로는 그냥 계약하면 적당히 별다른 거 없죠라고 해서 바로 신고하는 문화가 과태료 만들어지지 한두 번 않을까? 과태료 한두 번 맞아 보면 아마 바로 신고들 하실 걸. 음. 예, 그런 문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신고되는 가격들 실거래가들 되고 그리고 그거 원하는 게 국토부 아니야 LH랑. 그래서 전자계약하라고. 전자계약하면 바로 신고되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할 거야. 어? 좀 이따가. 네. 일단 문제가 그거예요. 일단은 열받는 거 있지. 많아. 자, 일단은 알아 네. 뭔지.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나오고 나서요. 시장 자체는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는요. 완전 찬물 끼얹듯이 샥 주저앉았습니다. 매수자들은 사실 이 마지막에 거래된 것들도요. 뭐 어떤 케이스였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다. 그래서 그 김현미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나서 시장이 주춤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수는 꺾이지 않은 상황에 매도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가격을 절충에 들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난 거거든. 근데 그 전에는 거래되고? 팔 생각도 없었어 매도자들이. 팔 생각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손님만 붙이면 가격 올렸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거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거래가 신고가로 결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분양가 상한제가 뭐 해가지고 뭐 시장은 이렇게 다 올라가고 뭐 하고 뭐가 해서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좀 규제의 역풍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강남권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매수자는 지금 완전히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부 다 전환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들은 있어. 관심들은 있대요. 관심들은 아주 확 있어. 달려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네. 이제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딱 지진이나 뭐 하기 전에 딱 그 상황, 어떤 진동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요. 서울 집값이 단기에 상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부 또 조바심을 느끼시는
어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 작년 대비 35%인가? 밖에 안 돼요.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거래량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커질 수 없어. 네, 엄청나게 낮은 상황에서 지금 몇몇 개의 거래가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마치 계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지금 조바심을 느끼고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떻게 보면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착시 효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발 좀 지금처럼 건망세에서 한 발 좀 떨어져서 생각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30일 내에 신고에 관련돼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일찍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나누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요 실거래가 신고 바로 떨어지잖아요. 거래 더 힘들어요. 거래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실거래가 신고 뜨자마자 모든 매물의 가격 다 올라갑니다. 네, 못 사요, 못 사. 네, 무조건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거고 하락장에선 하락장에선 안 팔아요. 어쨌든 버텨. 어쨌든 버텨. 우리 하락장 경험해 봤잖아요. 내놔도 안 팔려 이 가격에도 안 팔려 저 가격에도 안 팔려 가격을 내려 계속 내려도 안 팔려. 그래 결국은 경매 시장까지 가서 내놔. 결국은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뭐 하락장은 지금 상황은 별개죠. 네. 자 일단 네. 뭐 그거는 30일 실거래 내년 2월이라고요. 네, 내년 2월. 해면 이제 상황 보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알겠지. 예.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게 늘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들쑥날쑥 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주택은 5년째 변함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준비해봤는데요. 무려 최근 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단독주택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땅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땅값이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성이 큰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들이 따로 있을까요? 선호한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저금리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저금리. 단독주택은 이 공동주택은 그냥 집이잖아요. 사용 단위로서 이해를 하고 투자 가치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단독주택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뭔가를 짓는다. 또는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제고한다 등등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단주택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깔고 있는 토지가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뭐 돈 갈 데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끌어쓰기도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건물 지어가지고 전세 놓고 그러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도 그냥 채산성이 많네. 그러니까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토지의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토지 자체가 고평가되는 시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집합 건물, 아파트, 뭐 재건축도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단독주택들이 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저금리가 유지되는 부분들이 토지에 대한 가치의 고평가를 계속 뭐 이게 뭐 고평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유지되는 한 이 단독주택의 가치, 이 토지가 이 돈에 비해서 평가가 잘 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영향이지 않나. 지난 5년간 올라갔다는 얘기. 그리고
말도 되게 웃긴 게요. 아파트 값은 요동쳐도 5년간 상승 중인 서울 단독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뭐 아파트 값은 5년째 서울 안 올랐나? 다 올랐지. 요동침이 올랐다는 얘기는 급등했다. 이 결국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땅은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지표로 만들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걸로 해서 그렇지. 뭐 단독주택도 그렇게 따지면 요동치면서 올랐겠지. 그렇죠.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면 상승장에 단독이고 집합 건물이고 지지부진하다가 오를 때 그냥 올랐다. 근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쪽이 더 우선적으로 받고 은근히 알게 모르는 이놈도 따라 올랐네. 이제 뭐 그런 얘기인 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기사는 안 꼽았는데 제가 근래 읽은 기사 중에 되게 의외였던 게 단독주택 말고요. 지금 올 6월달에 빌라가 그렇게 거래 많이 됐대요. 역대 뭐 올해 들어 최고치? 월 3,500건? 올해? 예, 그러니까 올 상반기 한 3월달, 4월달 이럴 때 한 2,000건 거래되는 게 6월달에도 3,500건. 거래량이 빌라 쪽에 터지고 있다. 빌라 누가 사겠어요? 신규 재개발 여기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목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아파트 못 사는 수요층들이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 내려가서 사는 움직임으로 갔나? 그건 좀 구체적으로 누가 샀는지 이런 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으면 유주택자가 샀는지 무주택자가 샀는지 이런 통계가 있으면 지금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층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수요 흐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사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런 통계까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흐름 자체가 우리 2007년도 8년도 이때도 보면 아파트 쪽에서 가다가 아파트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판단이 설 때 재개발로 흐름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재개발로 움직이고 재개발 입주권 이런 쪽으로 가다가 막판에는 빌라로 갔거든요. 그렇죠. 막판에 빌라도 오른다. 그러면서 지역으로는 수도권 외곽으로 빠졌고 지역 안에서 물건은 내 안 오르던 단독 빌라 이런 쪽으로까지 움직이면서 가격이 갔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짜 끝물로 가는 건가? 이제 빌라도 왜? 빌라도 오르는 모습이 되면 항상 부동산은 그래요. 그걸로 돈 벌어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쫓아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분양권 신축 쫓아가는 이유는 여기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가 아니야. 주변에 그걸로 올라본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큰 흐름인 것 같으니까 우리 옆집 누가 사서 했대라고 하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로 예를 들어 먹어본 사람이 나와. 그러면 야 빌라가 이제 지금 가는 때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저는 지금 버블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구나.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늘어났고 거래량이 늘어난 물건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빌라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가? 거래량들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매가도 싸고 금융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만큼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원점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많이 열렸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이라 함은 결국은 아파트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땅을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양한 용도가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하면 보통 임대를 하기 위한 주택 또는 분양을 하기 위한 빌라를 개발하기 위한 나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많이들 선호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개발도 되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빌라, 뭐 신축, 분양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단독주택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상권, 성수동처럼 상권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건물 자체를 통으로 카페를 만들거나 어떤 특정 테마 식당으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데다가 재건축이 까다로운 아파트하고 달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당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기회도 단독주택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아파트는 또 세를 놓아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는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단독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은 수익형 부동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4층에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를 주고 그 월세로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난 사실 그분들 보면 사실 되게 부러웠어. 한편으로는 왜냐면 자기 집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월세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뭐 뒤쪽에 창고에다가는 폐지도 갖다가 쌓아놓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면 한편으로는 그나마도 그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좋은 했어요. 선택지도 되고 사실 제가 어저께 한 10여 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저 진짜 꼬꼬마 시절에 다른 일을 할 때 네.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집을 옛날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겠죠. 헐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 올리셨어. 이제 1층에 주차장 있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사시면서 네. 밑에는 세를 놔서 네.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녀들이 많은데 네. 자녀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자녀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막 이제 집을 하나씩 사준다 생각하면 그런 여력은 안 되는데 져서 있잖아. 그러니까 네. 아주 좋은 집일 필요는 없지만 다세대 주택에 뭐 방 투룸, 쓰리룸 뭐 이런 빌라일 거 아니에요. 그거 와서 살아라. 하나씩 또는 주거나. 그러면 이게 비싼 아파트 사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주의 안정들은 자녀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둘째는 몇 층 살고 셋째는 몇 층. 근데 이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대가족 사회를 부르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너 가져라, 여기는 너 네 몫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빌라 다세대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독주택 재개발로 갔으면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그렇죠. 돈으로 잘라주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아주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꼭 무조건 아파트 뭐 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좋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래 요 앞쪽 블럭이 여기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요 앞쪽 블럭 원래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아, 그런데 빠져나왔구나. 결사 반대해갖고 빠져나왔어요. 뺀 거구나. 그래서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네, 모양으로 그래서 바뀌었구나. 꺾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빠져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다 대부분 어. 한 100평에서 120평 정도 돼 보이던데. 아니요, 60평. 60평. 60평에서 70평 사이. 60평. 네. 네. 딱 보는 눈이 없다. 빌라 짓기 좋은 딱 네. 그 사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 빌라를 시청하셨어요. 5층짜리. 그렇죠. 예. 1층 피로티 넣고 해서 1, 2, 3, 4, 5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 넣고 그리고 실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 살고 큰딸 살고 작은 막내 아들 살고 그렇게 해서 사시더라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능력이 되면 이게 항상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는 텀이 있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투자의 흐름이 이런 토지 쪽으로 또 옮겨오거든요. 아파트 네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하면서 돈이 빠지고 옮겨가는 텀이 있거든요. 네. 그런 텀에 이제 또 토지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통은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토지에 사업 유인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정체되면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의 수렴하면서 전세가가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신규 네.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있는 빌라의 전세 가격들도 텀을 두고 쫓아 올라가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빌라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시행 이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만 채워도 이거는 내가 맞아, 땅 맞아, 사서 맞아. 빌라 전세 채우면 그냥 이거는
뭐 안 팔아도 분양하고 전세만 채워도 집 짓는 비용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토지를 거래가 돼요. 안 거래되던 토지가 좀 비싼 거 아니야라고 거래가 안 되던 토지가 그때 가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토지가 팔리니까 올려. 그러면 요 선까지는 내가 그 선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요 선까지는 내가 팔 수도 있을 거야. 전세 상승분이 머금어진 만큼 전세가 하나당 5천씩 오르면 6집이면 3억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도 쫓아와 주는 거지 매수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텀이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면 어느 텀부터는 오겠죠. 토지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애들한테 집 하나씩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겠지만 오, 대단하다. 삶이겠지만 와. 그게 안 되면 네. 니들 나중에 뭐 결혼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요새 40대 50대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뭐 집 한 채는 있으니까 어디 그냥 여기서 살면 주거 비용 그럼 저 단독주택 하나 사서 나도 저런 집 지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 이제 집에 계신 분이 반대만 안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밖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니까 잠만 자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치 좋은 곳에 다가구 주택으로 뭐 경제적 여력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그냥 팔고 다가구 주택 가서 월세 받고 월세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집에 계신 분이 그렇게 결사반대를 해서 시행에 못 옮기고 있는. 저는 근데 말하면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근데 저도 좋습니다. 옛날에 단독주택, 응원하겠습니다. 다주택 많이 살아봤는데 아파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좋지. 생각해도 좋지. 더 제가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제가 문제입니다. 네. 네. 집에서 잠만 잔 제가 문제예요. 네. 자,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봤는데요. 아파트만 바라보다가 또 단독주택 얘기 나니까 약간 좀 생소하고 다른 느낌과 개념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택지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노후를 위한 부동산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단독주택이 새로운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 30일 내에 하겠다는 의무 신고제를 도입을 하면서 안 하면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겠다라는 식의 또 엄포를 놓고 있어서 공인중개업계가 지금 뒤집혔습니다. 공인중개사 호구야 호구. 내가 볼 때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호구야 호구. 아니,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정부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없어. 근데 신고를 그거 아세요?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놓쳤잖아.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그거 포함. 그다음에 물론 업다운 계약서 써서 문제 생긴 거 포함. 업다운 쓰면 그거는 중개사들 많이 내지. 말고 중개사들 말고 그거는 취득세를 내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아니고 어쨌든 그거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작년 말까지 징수된 과태료가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37억이래요. 와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럼 엄청나게 부담된다는 얘긴데 한편에서 이런 그러니까 생각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뭐 물론 뭐 실수한 사람도 있고 인위적으로 실수를 한 나쁜 사람도 놈들, 있고 잘못한 사람도 뭐 여러 있고. 가지 있겠지만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존재하니까 무슨 뭐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중개업에 대한 육성책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연수교육 받는다고 의무교육 만들어놓고 돈 내라 그러고 이건 뭐 누굴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 아니 보통 이렇게까지 규제는 안 하지 않아요?
보통 뭐 세무사나 무슨 법무사나 변호사나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떤 강제적인 과태료를 때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부동산 중개업은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부분 심지어 60일도 아니고 30일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전월세 의무 신고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시청자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해요. 근데 왜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면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의무가 있고 중개사가 있으면 네. 중개사한테만 하도록 임차인은 신고 의무가 없어. 네. 그러니까 매매라는 쌍방인데 쌍방 또는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인데 이거는 중개업자 또는 매 임대인이 이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맞는 건데 또 거짓으로 하면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거를 왜 임대인이 안 하고 중개사가 하냐는 거예요. 이제 원래 수익자보다 먼저 이게 본인이 가장 큰 수혜자니까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 아플 거고 이제 자기 거래하면 자기가 이제 보통 원룸에다 붙여놓잖아요. 네. 임대 그거 하면 맨날 신고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신고해야지. 월세 30만 원 받는데 신고 안 하면 뭐 두들겨 맞을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뭐 중개업자 통해서 그럼 신고 좀 해주세요. 귀찮으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못 해요. 30일 안에 이거 뭐 인증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세입자 인증 따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아무튼 뭐 하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저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제 매매 거래는 뜨문뜨문한다 치는데 임대 거래는 그래도 임대 거래로 먹고 사는 중개업자들도 많고 할 텐데 이거 맨날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진짜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전월세 신고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확정일자 받으려면 다 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된 것만 취합해도 통계를 잡을 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호구야 호구. 봉이고 호구고 진짜 호구야. 와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 매번 이런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제대로 목소리 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예. 시위를 하기로 뭐 시위 안 한 줄 맨날 했지. 내가 볼 때는 좀 시위를 하는 걸로 너무 무능력한 죄송합니다. 좀 그래서- 잘 못해. 이익 단체로서 업권 수호도 잘 못해. 에이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이번에도 하고 아마 계시는데 그러니까 패배주의적인 거지. 아마 이번에도 못할 거야. 만약에 왜? 하면 다시 본다. 와. 진짜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뭐 나는 사실 이거 하면 대행 수수료라도 내놔. 아니 당사자가 못 신고 수수료. 내놓으면 국토부 니들이 내. 이거 니네가 조사하면 좋겠다. 니네가 대행 수수료 얼마씩 이거 내. 좋겠다. 내끔 해라.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면 중개보수는 법정 보수는 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의무가 붙으면 의무에 따른 니네가 우리 중개업소를 이런 DB를 가져가는 그걸 쓰니까 수수료를 주든가. 주민센터에서 그냥 하시든가. 주든가 뭐 그런 네. 옵션을 주면서 뭐 그런 해야지. 걸 좀. 근데 아무튼 해주셨으면 이거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안대로만 이렇게 가면 이거 뭐 대정부 투쟁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방도 네. 흐지부지 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잘 왜? 해봐요. 잘 왜 제가 무슨 호구 소리 안 듣게 맨날 지니까 똑같지. 제가 무슨 뭐 힘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도 참여는 할 계획입니다. 네. 협회에서 해야지. 해야 돼요.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내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좀 덜 억울해 보세요. 더 억울해지세요. 시장에 뭐 시청자분들 또 무슨 뭐 공인중개사 대변하냐 무슨 뭐 업자 티낸다 뭐 이런 얘기 또 다르실 텐데 뭐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이 투명한 건 좋아요. 그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게 권리 없이 의무만 지나치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칙도 너무 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나오면 네. 지방에 중개업소 지방에 이거 거래 잘 안 많고 이런 거 잘 모르는 데는 엄청나게 민원 들어갈 거야.
네. 그러겠죠. 이 인터넷 신고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분들은 맨날 군청 가가지고 서면으로 써서 내야 될 그 텐데. 정도는 아니에요. 어? 실거래가 신고를 다들 해보셔서. 이제 다 해봤어요. 네, 그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방에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인은. 지방의 임대인들은 두들겨 맞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동네 네. 지료 이거 뭐 옛날 뭐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집들 이런 것들 하나 해봤는데 그냥 계약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30일이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때 야 내가 1년 임대료가 이게 얼마인데 야 내가 30년 임대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를 난리 하라 나는 그러고 뭐 하라고 하냐고 멱살잡이 하시겠지만 네 하시겠지만 이제 또 계도한다고 많이 봐주긴 하겠지만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가서 군청 가서 맨날 이제 신고해야 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데 부동산 중개업계는 요새 곡소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과시키는 이러한 행정청의 어떤 만행이자 폭행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업계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뭔가 시장에 한 목소리로 뜻있는 목소리를 내서 원하시는 부분들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동참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비 소식이 좀 있어요, 그죠? 이번 주말에 네.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강풍을 몰아친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